네, 역사 속 인물을 내 뇌 맘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4부 시작합니다. 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그놈 콘텐츠를 보면 뒷심이 상당해요. 이게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올라가진 않는데 꾸준히 조회수가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보신 분들 다 좋은 댓글만 달아요. 맞아. 물론 나쁜 댓글을 지우니까 그렇긴 한데 그리고 당연한 얘기긴 한데 봤던 분들이 또 보고 한대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현재와 접목해서 이해해보면 정말 유익한 시간입니다. 역사는 역시 돌고 도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신 스노우볼님. 자, 그리고 팟캐스트 먼저 듣고 유튜브 영상 보는 재미가 또 있다고 역발놈 김재원은 합니다 라고 주바라기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역발놈이 뭐죠? 역사 씨발놈인가요?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죄송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교수님이 한 번씩 이 급발진을 하실 때가 있어. 지난번에 섹스 그냥 바로 얘기하셨더니 사실관계를 생선살 바르듯이 이렇게 발라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역사를 발라버리는 놈인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자, 이 방금 시원하게 또 멘트를 던져주신 우리 배상훈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도 하지 마셔. 인사도 하지 마셔. 자, 우리 마스코트 귀염둥이 마스코트 네. 배상훈 교수님이셨고요. 근데 저 너무 웃긴 게 네. 배 교수님이 저희 팟캐에다가 직접 대댓글 다시는 거 아세요? 진짜? 알죠. 몰래. 너무 몰래는 무슨 타티나. 아니 그 아이디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크라임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숫자예요 심지어. 숫자. 그게 교수님이었구나. 아무도 모르게. 귀여워. 난 몰랐어. 아무도 몰라요? 전 보자마자 교수님 너무 귀엽다. 우리 아빠 같아. 자기인지 모르겠지 하면서 생겼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닮은 꼴인데 이분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코스프레를 하십니다. 오늘 컨셉은 머리를 내리고 오셨잖아요. 낙선 이후 이재명을 코스프레하고 오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나타났을 때 이재명의 맞네.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약간 청순한 느낌. 이재명 후보와 갈수록 닮아지고 있는. 네, 일부러 오늘 그래서 안경을 안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역사 선생님 김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역사 깡통 역할을 맡고 계시는 하지만 매력은 가득 차 있는 그녀 송소미 씨 나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현안을 그때그때 잘 빗대서 또 설명해 주시는 우리 오창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네. 그 현재 이야기랑 빗대서 얘기해 주니까 더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아마 현재 이야기를 비추길 바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보통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지금도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또 현재 이야기들과 섞어서 또 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MC 장원입니다. 자, 사화 주제는요. 내가 곧 국가다. 다 내 맘대로 하는 왕. 루이 14세 이야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루이 14세는 굉장히 좀 영화화도 많이 됐고 드라마도 많고 그래서 많이 알려졌는데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좀 궁금한데 루이 14세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는 루이 14세 하면 오창석이 떠오릅니다. 왜? 그렇죠. 네. 단신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맞네. 16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맞아, 160이 안 됐나? 맞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하이힐을 처음 만든 게 루이 14세였다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유럽 그때 당시에 이제 하수도가 잘 안 돼 있어서 거리가 지저분해가지고 하이힐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루이 14세가 키 작아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실제로 신었어요. 사진이라고 할 뻔했네. 네. 다 서미화되고 있어. 그림에 보면은 다 그걸 엄청 강조하죠. 하이힐을 키가 좀 작아가지고 근데 말년에 보면은 그거 하이힐에서 내려온 사진 그 그림도 있거든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하이힐 내려오. 위까지 올라가 있는 하이힐이죠. 네, 엄청 높은. 먹성이 엄청 좋아가지고 또 단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충치 때문에 입 냄새가 이렇게 심했다 그러더라고. 악취의 왕. 악취의 왕이었어요? 네, 악취의 왕. 그럼 온몸에서 냄새가 났나 보네. 그 대시가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원조 지금 요즘 먹방 그 유튜버들. 네, 박꿈남. 네, 먹방 유튜버. 네네네. 떠오르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대 접시 혼자 때리고 혼자 먹거든요. 밥을. 저녁에는 한 평균 한 30접시 정도.
혼자 때려요. 먹는다고? 네, 이 사람은 겸상 안 합니다. 혼자 어머나. 때려요, 혼자. 혼자 어. 네, 혼자 이제 그 정도. 이도 때리면. 없는데. 이가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거죠. 안 씹고. 그러니까 소화불량 걸리고. 그러니까 또 그러면 냄새 몸에서 이제 냄새 나고. 맞아. 그래서 방귀를 방구 냄새 엄청 엄청 꼈다면서요. 근데 이는 단 거 좋아해서 결국 다 뽑아요. 이를 다 뽑는데 잘못 뽑혀가지고 이 여기 천장에 구멍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와인이나 이런 거를 마시면 코로 이렇게. 네. 아 입으로만 구멍이 코로 코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그냥. 그게 다 온몸. 썩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몸에 향수 덕지덕지 뿌리고. 그릇에 향수가 발전했구나. 또 실제로 그랬다는 그렇죠. 얘기도 있어요. 이제 하이힐 신고 다니고 향수 뿌리고 음. 머리 다 빠졌으니까 이제 가발 쓰고 다니고. 이제. 근데 전 너무 충격적인 게 저는 루이 14세를 베르사유 넷플릭스 드라마로 배웠거든요. 잘생겼잖아요.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세상 깨끗하고 이게 세상 풍성해요. 그 어렸을 때 그림을 보면 완전 꽃미남이에요. 정말 꽃미남. 역변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처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뭐 한국 사람 아니니까 저도 욕해도 되겠어요. 편안하게 프랑스 사람이 이걸 보고 욕하려면은 프랑스 사람이 한국을 공부해서 M장기에까지 찾아오기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네. 네. 그렇군요. 아니 저는 뭐 루이 14세가 뭐 이렇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좀 좋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지금 어때로 살았어요, 그냥 진짜. 네. 아니 근데 이게 권력욕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위생 관리를 왜 이렇게 제대로 못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안 하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내가 옷을 입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되면 남의 것을 지적을 하겠죠. 내 옷이나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지적하게 되는데 남의 것을 지적하면은 그 사람은 누굴 거라게 되면 내 거를 본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왕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나를 본받아라.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되는구나. 그렇죠,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정치인들도 그 권위를 그 의전에서 표현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의전 욕구가 뛰어나서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아닌 경우도 더 의전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정치인 중에 갓 국회의원이 됐다 쳐봅시다. 그러면은 원래는 그냥 소탈하게 그리고 소탈하는 표현 없이 그냥 자기 문 열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 열고 다니면 저 애새끼 취급받아서 문도 안 열어준다고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나도 동등한 국회의원이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비서관들이 자기 의원 가오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박다가 익숙해지면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이 권위의식이 무조건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끼리 어디 가서 앉아 있잖아요. 대기실이 필요 없어 나는. 근데 대기실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는 얘기하지만 다른 국회의원들이 뭐야 나 대기실 필요한데 왜 그러는 건데 너 때문에 우리도 대기실 못 쓰게 되잖아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대기실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본인이 만들어낸 것도 있고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예, 의전이라고 하는 건 뭐 어디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 태양왕의 의전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전범이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의 그렇죠. 것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인데 그게 참 중요한 거는 아마 그 대통령 앞에서 그 삼점검 수여하고 여러 가지 군인들이 쓰는 것도 다 줄 간격이 다 다릅니다. 대장, 3스타 이게 다 다르고 거리가 다르죠. 일단 대통령과의 거리가 다르고 아예 뭐 접근도 못하죠. 영관급들은 그것도 다 뭐라냐면 일종의 권위이면서 권력의 상징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보고 꼭 따라하는 애들이 중대장 애들, 대대장 애들, 다 밑에 애들한테, 병사들한테. 그래, 병사들한테요. 마음만 급한 거야. 그래. 나도 저기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없으니까 1병, 2병, 3병장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딱 그거죠. 네. 그 옛날에 그 영상 있잖아요.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어쩌다가 국방부 장관 만난 거야. 김관진이를. 근데 잔뜩 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김관진. 왜 이렇게 얼어 있어? 편하게 해. 하면서 막 이렇게 토닥이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군부대 방문하면은 이제 내려가지고 왜 그래? 내가 무섭냐? 아닙니다. 이러고 하면서 중대장이 아닙니다. 귀여워. 군부대 방문한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 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별이었는데도 별인가 하여튼 영관급인가 그랬어. 거의 한 사단장급인데. 이제 왜냐면 그렇게 그 하는구나. 별이나 영관급은 이제 진급할 때까지 다 왔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 보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옷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벗는 게임이 시작되는 사람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근데 네. 저는 드라마로 루이 14세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권위주의적이었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 드라마 보면 주변에 그 귀족이랑 나부랭이들이 막 득달같이 괴롭혀요. 무슨 한마디만 하면 아닙니다 이러고 그렇게 자기 힘 키우려고 엄청 노력하던데. 실제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던 거 알겠습니다. 아니고. 오늘의 주제가 지 마음대로 하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루이 14세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몇 개만 던져주시고 루이 14세 이야기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 눈치도 안 봤어요.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마음대로 한 게? 전쟁. 지 마음대로 전쟁하고. 그다음에 명분 없이. 그러니까 자기 권위를 프랑스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로 넓히고 싶었던 거죠. 그런 측면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왕을 엄청 오래 해요. 70년 넘게 합니다. 왕만. 네, 왕만 한 72년 했을 거예요.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었네요. 왜냐면 5살의 왕이 되기 때문에. 5살의 왕이 되는데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루이 14세가 14세이 된 줄 알았어? 아니. 5살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일찍 되면 빨리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허물만 왕인 거죠 뭐. 근데 이제 16살에 대관식을 해요. 중간에 좀 또 우여곡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한 70년 왕위를 했었고. 근데 그렇게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많이 처먹었는데도 오래 살았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붙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이 저랑 똑같은 질병을 하나 알았었는데 치루입니다. 질이랑 루를 약간 달라가지고. 다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더럽다뇨. 더럽다. 아니 그 질병을 지금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서 들을 수도 있고 저도 치질 수술했습니다. 더럽다뇨. 더러운 거는 질병입니다 아니고. 그냥. 술을 많이 먹어서 이 사람이 와인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치료가 걸렸는데 치료 수술을 위해서 생체 실험을 다른 그 친구들 걸린 친구들한테 외과 의사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잘못돼서 뭐 그분들은 이제 얻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루이 14세한테 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이제 최고로 잘 나가는 의사 집단이 다 붙어 있죠. 약간 이국종 집단을 몰고 다녔던 어떻게 보면은. 근데 원래 더러운 애들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높아가지고. 세니까 당연한 거예요. 진짜 이거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아니, 진짜요. 근거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일본 더럽다기보다 뭐 다양한 환경에 노출. 다양한 바이러스에 노출되니까. 또 습하고 이게 심한 일본 사람도 오래 살잖아요. 일본은 굉장히 습하고 진짜 환경이 적으로 고급지게 셉니다. 그래갖고 오래 사시는 것도 사실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봤어요. 개나 고양이를 어릴 때부터 같이 키우고 자랐던 아이들, 유아들은 면역력이 다른 애들보다 훨씬 세다고 들었어요. 잔병치레 안 해요. 저는 늘 강아지랑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데 잔병치를 쩌는데. 근데 오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 살았으면 넌 진작에 요절했지. 강아지랑 살아서 겨우 이 정도 온 거예요. 안 돼. 자, 우리 유일한 광고 소노코스 아이세라 광고 갈게요. 수십만 년의 신비를 간직한 빙하머드와 빙하수의 완벽한 조합으로 탄생한 아이세라는 빙하머드가 가진 풍부한 미네랄과 노폐물 제거를 통한 미백과 모공 관리에 탁월한 빙하머드팩, 빙하수와 검증된 효과의 고농축 피타라의 환상 조합 프리미엄 수면팩까지 단 한 번의 사용으로 비단결 같은 피부를 느낄 수 있고요. 차원이 다른 촉촉한 세안을 자랑하는 아이세라 클렌징 폼까지 완벽한 기초 피부 관리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소노코스.net 또는 EJ몰에서도 쉽게 구매 가능합니다.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 이 3종 세트 클렌징 폼이랑 그리고 저 수면팩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수면팩은 주무시기 전에 이제 얼굴에 똑똑똑 떨어뜨려서 거품 나올 때 톡톡톡 두드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네. 우리 서민 씨 3종 세트 써보셨죠? 저는 이 중에서 다 써봤는데 빙하 머드팩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약간 남성분들 각질 관리 잘 안 되고 코에 피지 많잖아요. 네. 그럴 때 이게 이마, 코 이렇게 나비존이라고 해요. 네. 아세요 나비존? T존은 아는데. T존 아니에요? T존? 나비존이라고 코 옆에 이렇게 벌어지게 바르는 걸 나비존이라고 해요. 이게 T존, 나비존, 유존. 존나 많네. 이 유존도 있잖아. 이게 유존에서 유존, 나비존, T존을 종류별로 이렇게 바르시면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방금 정말 빛나는 애들이. 저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내가 선생님 역사적인 지식 갖고 평가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좀 푸석푸석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촉촉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촉해져야 됩니다. 두 교수님들 항상 연구와 이 방송에 치이셔가지고 피부 관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두 분 소노커스 아이세라로 집중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이 두 분의 피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 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험. 소노커스 아이세라였습니다. 자, 루이 14세. 자, 과연 어떻게 왕이 돼서 어떻게 지 맘대로 했는지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아빠는 루이 13세입니다. 네. 루이 13세인데 굉장히 늦둥이에요. 23년 만에 얻어요. 아들을. 근데 이 루이 13세의 별명은 그 수총각이에요. 그 중간에 있는 그 별명이. 왜냐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의 첩도 없고 이 아빠가 루이 14세 아빠가 이 부인이랑 관계를 안 갖기로 유명한 성욕이 없었나? 그걸로 유명한 왕이에요. 왕인데? 정답 전민기. 나 걔도 부인이랑 안 하는 거야. 제가 알겠어.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성욕이 아방궁 없었어요? 졌을 거야, 걔도. 그래서 23년 만에 루이 14가 태어났을 때 일단 왕위를 이을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이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근데 당연히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거죠. 저 진짜 저 아빠가 루이 13세 맞아? 딴자식이다.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너무 뜬금없이 23년 만에 막 중간에 첩이랑 막 해가지고 뭐 사생아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23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생과 관련된 수많은 루머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소문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루머 14세였구나. 그렇죠. 네, 루머. 그럼 정통성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밥을 혼자밖에 안 먹죠. 독살 당할까봐. 정통성에 문제가 있고 결벽증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뭐 나의 피가 더럽다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더럽다고 욕을 먹으니까 내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동생도 있잖아요. 네,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영화도 많이 아시죠? 아이언 마스크라고 네. 그렇죠. 관련된 영화들이 레오나르도 나와요. 디카프리오가 나오죠. 맞아요. 네. 그게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15년인가 그 프랑스 문서보관함에서 그게 나왔대요. 네. 철가면을 쓴 사람이 루이 14세 때 바스티유 감옥에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아빠다. 대리부를 둔 거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네. 특이하게 태어난 왕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바지 시네리 그런 네,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그 정도로 이제 처음부터 사실은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5세 때 아빠가 죽어가지고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바로 당연히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프롱드의 난이라고 네. 귀족인 아니죠, 귀족들도 포함됐는데 근데 민들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난 저 왕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거였나요? 그거 플러스 사실 이 사람이 이제 태양왕이고 절대왕정을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었고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왕들부터 왕과 귀족들 사이에 트러블이 계속 있어요. 왕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상업의 발전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영주들, 원래 귀족들은 농사 짓고 사는 애들이랑 이제 짬짬이가 돼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데 상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부르주아지가 탄생하니까 왕이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려고 결탁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쟁 관계가 이렇게 딱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안 좋았어요. 지 아빠 때부터. 근데 5세 때 왕이 되고 정통성도 조금 저 새끼 저거 왕 맞아? 라는 게 되니까 바로 이제 프롱드의 난이라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치욕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요. 왕이 파리에서 도망가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가다가 막 민중들이 뛰어와 자는데 막 뛰어오고. 그래서 실제 기록에 엄마가 막 자는 척하라 그래요. 야, 살아 놀았으니까 자는 척해.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지금 왕이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 정도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해야 했을 정도로 그거를 2번이나 겪습니다. 아니 그런 경험들이 약간 밑바탕에 돼가지고 나중에 절대 군주가 되려고 그렇죠. 했던 거겠네요. 네, 그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누구나 다 어느 귀족놈들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근데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우리 대원 선생님 말했지만 그때 프랑스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생산력이 높고 맞습니다. 또 상업 관련된 부분이 높기 때문에 원래 지역에 있는 영주들이나 지주들은 힘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가 힘이 생겨버리니까 우후죽순적으로 힘이 생기고 왕권을 능가하려고 하는 넘어서려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태양왕이라고 하는 거로 갈 수도 있는 거 부분이. 2차 프롱드의 난 때는 친삼촌도 거기 참가해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아 친삼촌이 난에 네네네. 합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이제 엄청난. 나의 아무도 반대편에. 믿을 수 없는. 아무도 믿을 수. 가족마저도 나를 배반하는구나 이렇게 네. 됐구나. 근데 이제 그런 우여곡절을 겪었다가 이제 16살 때 대관식을 하면서 아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완전 그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대관식을 합니다. 네. 그 먹자마자 이 사람이 이제 태양왕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네. 연극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연극을 자기가 만들어요. 아 자기 이야기를 다룬 연극을. 자기 이야기를 빗댄 연극. 그게 이제 태양의 신 아폴론과 관련된 네. 이제 그 연극을 하나 만드는데 자기가 주연. 자기가 주연이에요. 네. 그 연극에 실제로 나옵니다. 직접 자기가 나와요? 직접 나와요. 출연도 연기를 해? 연극에 나와서 이제 밑에 이제 프롱드의 난을 일으켰던 귀족들을 상징하는 애들을 무릎 꿇려요.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를 아주 손을 이렇게 쫙 하면 애들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딱 하는 그 퍼포먼스를 연극으로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공연을. 선생님 죄송한데 저 이 부분에서 네. 박근혜 생각나요. 어떤 그 연극했잖아요. 아 그런가요? 어떤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아 그 약간 비하하는 비하하는. 아 네. 연극을 그거 해서 환생이었나? 아니 네. 뭐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빗댔던 욕이나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극, 했었습니다. 연극. 그때 전욕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미친 짓이죠. 환생경제였나요? 뭐 이름이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럼 그런 문화예술적인 걸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기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세우고 그 역할 때문에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당시에는 영화나 그게 없으니까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봐서 무엇인가 상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연극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연상이 바로바로 돼요.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글로 보면 연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한번 보여주면은 사람 머릿속에 아 루이 14세는 태양왕이고 쟤네들은 귀족인데 쟤들은 찌질하네. 그게 계속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걸 보여주면은 그게 권위가 되는 거죠. 그지. 나도 어렸을 때 항상 아침마다 그 아이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맞아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막 들어. 근데 거기 어떻게 아이들이 오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선발돼서 온 아이들한테 항상 브라보콘을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되게 전두환이 좋은 대통령, 인자한 어렸을 때는, 아버지. 아, 되게 아이스크림 좋은 주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불러가지고 아이스크림 주는 대통령이니까 나는 당연히 좋은 아저씨라고 어렸을 땐 철모르던 시절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게 전제 군주들이 딱 하는 짓입니다. 히틀러가 그걸 제일 많이 제일 하고 구사했었죠. 스탈린도 그거도 하고 어린아이들 데려놓고 먹을 거 주면서 굉장히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그렇게 부르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평생 그 사람한테 일제 복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더 충격을 받았었던 건 어떻게 보면 아버지처럼 믿었었던 주변 측근 세력들이 알고 봤더니 부정 축제를 엄청나게 했었던 것들이 계속 발각이 되는 거예요. 마자랭이라고 아빠 시절 때부터 재상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믿고 계속 따랐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엄청난 부정 축제. 그다음 이 사람 자르고 푸케인가? 하여튼 누군가를 한 명 더 뒀는데 걔도 네. 왕을 능가할 정도로 돈이 막 부정 축제를 했었던. 실제로 막 불러요. 왕을 자기 네. 집에다가 축하연 한다고. 아 왕을 본다고? 네. 집이 내 거보다 더 커. 네. 근데 가봤더니 이때는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 없고 없었을 때. 이때 그 이제 루브르 박물관 있는 그 루브르가 그거였거든요. 네. 궁전이었어요. 네. 거기보다 더 큰 궁전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지. 야 왕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자기 집이 더 커. 이건 왕 썩 죽이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아니 그러려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복권 축전 같은 거예요. 아 오늘 제가 여기 파티 마지막 복권 축전 로또 추첨합니다라고 뽑기 해가지고 선물 주고. 자존심 상해. 근데 왕이 뽑았는데 은식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자존심 또 상하고 금식기도 아니고 은식기 나오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것들을 한번 내가 조져야겠구나. 제대로 한번 조져야겠구나라고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보여줘요. 여기서도 지난 회랑 약간 연결되네요. 일단 건축물로 약간 그렇죠. 썩 죽이고 조지는 들어가려고.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가능한 거는 일종의 직업적 관료들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처럼 세무공무원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누군가한테 이걸 일임하는 네. 그런 어떤 일종의 행정 관료들 조직이 생기면서 아웃소싱. 새로운 귀족들을 대체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이게 세력을 키우는구나. 그렇게 되는 일부러. 거죠. 이 시기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한국에서 우리가 딱 알고 네. 있는 국왕과 관료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네. 계약 관계입니다. 귀족과 왕은 네. 그냥 관료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계약하는 거예요. 쌍무적으로 니네가 전쟁할 때 내가 도와주고 네. 그 대신에 충성을 맹세하고 어. 이 사람은 이 귀족은 루이 14세한테만 충성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데다가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계약 관계니까.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그 계약 관계들과 같은 이런 것들을 루이 14세는 내 밑으로 국가 시스템 안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신하와 왕의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길드에 가까웠구나. 그렇죠. 그냥 완전 계약이에요, 계약. 근데 이거를 루이 14세는 관료제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죠. 계속. 그래서 공우백자남 그 귀족 시스템 혹시 아시나요? 짝짝짝짝 네. 공작이 공작, 최고고 후작, 후작, 백작, 남작, 등급이 자작 있는 이렇게. 거예요. 네. 이거를 이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야지 니네. 나한테 제대로 잘 보인 놈은 공작 내가 준다. 그다음에 이제 자작 준다, 후작 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전에는 아마 그게 별로 큰 차이가 없었을걸요. 예전에는. 그냥 뭐 자작이 갖고 있는 땅 거기를 그냥 물려받으면 그렇죠. 그냥 자작이 되는 되는 거고 건데. 후작이 되는 거 공작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등급이야. 임금이 주는 왕이 주는 일종의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왕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지 사실은.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간 이야기인데 루브르가 원래 왕궁이었는데 베르사유로 옮기면서 일단 왕궁도 옮겼네. 그렇죠. 왕국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말도 안 이게- 되죠. 원래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여의도 3배예요. 저기 베르사유가. 늪지대입니다. 늪지대. 지대가 높은데 늪이 있는 맞아. 그런 공간에 가보셨나요? 혹시 루브르? 거기 호수만 베르사유? 2.7km여가지고. 그렇죠. 호수를 판 거예요. 응. 운하를 팝니다. 어. 2km 가까운. 베르사유를 응, 물을 못 끓여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냥 못 물을 그냥 끓여온다고요? 끓여온다. 저기 이제 한 전기포트 끓여오라 그러면 짜증나지. 온수는 아니에요. 어떻게 다 끓여오더라고요. 네. 둘레만 한 44km, 43km 베르사유 전체가 전체가. 원래 귀족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영토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영토에서 사는데 베르사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계획 도시를 만들어요. 거기에다 귀족들을 살게 합니다. 니네 영토에서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네. 내 밑에서 사는 거야. 집도 강제 주는 이주를 거야. 시키는 거야. 강제 이주를 강제 이주는 아닌데 여기 안 살면 뭐 불이익을 많이 주는. 불이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거의 반강제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귀족들한테. 네. 진짜 그냥 여기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TVN이에요. 놀고 먹는 사치. 사치. 하루 종일 TVN. 네. 계속 막 TVN에 안 좋은 감정이 좀 있으니까. 아니야 그냥 너무 귀족들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오락이 멈추지 네. 않는구나. 그렇죠. 예. 대우나 뱃놀이 막 즐기고 옆에서 폭죽 막 터치고 막 연극하고 서로 막 향나게 쪄들어서. 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멍청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요 이게 이때 당시에 귀족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귀족의 의무는 돈 쓰는 겁니다. 지출이 의무예요. 네, 지출이 의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부의 재분배인가? 소비시키는 거죠. 그렇죠. 소비를 해서 그게 이제 국가 경제를 돌아가게끔 하는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고. 근데 귀족이 안 쓰고 모아두면 이게 분명히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그 돈으로 그런 군자금을 일으키기 그런 의미도 깔려 있군요. 축적을 못 시키게 하는 못 그게 시키고. 있고. 그냥 예. 여기서 그냥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귀족들도. 계속 씁니다 막. 어떤 놀거리들이 있었나요? 거기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막 뱃놀이 즐기고 그다음에 연극하고 막 서로 오페라하고 발레하고 그때 당시는 이게 이제 최고의 그거니까. 서커스도 해요. 먹이기도 서커스. 하고. 예, 그다음에 서로 뭐 네. 서로 네. 뭐 섹스? 교수님이 봤을 섹스는 교수님이. 전 먹이기로 해. 먹는 거. 먹는 것도 있고. 예. 먹는 거지 뭐. 거기서는 섹스를 못 해요? 아니요. 환장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서도 이제 그런 놀거리에 완전 미치게 미치게 이제 만드는. 근데 베르사유 시스템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그 궁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랑스의 생산력이라는 게 대단했다는 엄청났습니다. 거예요. 전 세계 진짜 잘 살았어요. 중심이에요. 네, 진짜 잘 그러니까 살았어요. 전 세계 부가 거기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일단 보니까. 인구가 2천만이에요. 당시에. 지금 2천만이라고 생각해도 큰 나라잖아요. 그럼요. 1600년에 2천만이면은 장난 아닌 거예요. 군대만 65만. 그러니까 상비군이 우리보다 지금 더 많아요. 상비군이 그 정도 잘 나갔던 나라예요. 엄청나게 생산력이 크고 태양왕이 그만큼 힘을
쓴다는 게 가능한 거죠. 사실상 그 당시 유럽, 그 당시 유럽으로 기준했을 때는 완전 중심 국가였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궁을 만드는 설계를 하려면 어딘가에서는 이 설계를 하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앞선 교육이 있어야 될 거고 실행하는 노동력이 또 필요한 그렇죠. 거죠. 말을 길 알아들어야지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임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관료 프랑스에. 시스템도 이전 완비돼 있어갖고 그때부터 실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짐이 국가라고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아쉬운 왕인 거죠. 이게 그때 잘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그러니까 좀 시스템을 좀 정비했으면. 정비도 하고 뭔가 좀 나름대로 이거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를 했으면 네. 훨씬 지금 프랑스의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루이 14세 때문에 15, 16세 때 빚갚니라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아 모라토리움 같이 가는 건가요? 네, 근데 그렇죠. 완전 국가부도 직전까지. 어. 네, 그 정도.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네, 그렇죠. 이 정도로 잘 나갔는데 불과 2세대 지난 다음에 빵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굶어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완전히 이 사람은 폭정을 일삼은 거죠. 왕 한 명 잘못 세운 그렇죠. 그 여파가 엄청났군요. 네. 곳간이 다 털렸구나 이렇게. 네, 완전히. 그리고 이때 네. 여기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귀족들을 길들이는데 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럽의 어떤 매너, 네. 에티켓 네.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 여기서 원래는 유럽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유럽에 대한 어떤 환상들이나 환상이죠, 이런 환상이. 거는 네. 진짜 나중이에요. 19세기, 20세기 가야 있는 거고 이때 거의 야만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한국 기준에서 포크, 스프 이런 거, 네. 식기 이런 걸 배열하 이거 다 여기서 다 이때 나온 여기서 거예요.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냥 옆에 칼이랑 나이프랑 그 포크가 삼지창이랑 칼이에요. 네. 그냥 아. 옆에 끼고 있던 거 그래갖고 손으로 뜯어먹고 이랬었던 쌍둥이 거죠. 새끼들이죠. 정말. 진짜로. 그러니까 아 캐릭터를 요상하게 잡는 거야. 근데 좋다. 굉장히 효능감 있는 캐릭터야. 그런 식으로 따지기에는 우리나라도 이 당대 조선시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잘 살았어요. 이때는 네.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동아시아는 네. 굉장히 문명국이죠. 훨씬 더 많이. 아, 그래요? 그럼요. 무시할 수 없어요. 제 논문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때 더 8세기 나갔다. 그럼요. 실제로 동아시아 우선 선발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잘. 의식 살았어요. 수준도 훨씬 높았고. 그럼요. 위생관념도 백성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고. 저는 그럼요. 조선의 백성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백성도. 맞습니다. 왜냐면 오. 한국 이게 조선만 하더라도 서원부터 일단 그 뭐 향교니 뭐니 이런 교육 시스템들은 잘 돼 있었죠. 완전 천인 막 노비 정도만 아니면 다 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그럼요. 우리는 그때 똥 아무데나 싸고 막 키스 아무데나 하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키스는 요즘도 잘 못해요. 아니 근데 얘네는 키스는 2022년도 우리나라 잘 못해. 아니, 얘네는 막 그 남자들끼리도 그냥 갑자기 이 자리에서 둘이 막 키스하고 그래요. 그거는 왕게임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그러던데. 루이 14세가 한 그 왕게임이 이제 거기서 유래했다는 얘기. 거기 빨리 해명해줘. 거기 12세 동성애자잖아. 키스에 여기에 발언 끼는 별로 그렇고 아무튼 루이 14세 때 그거를 에티켓을 만들어요. 아, 네, 이때부터 정착을 해나기 시작했구나. 커져나간 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매너 지키자 그게 아니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규칙들이냐면 왕은 앉아 있을 때 니네는 뭐 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공작부터 뭐 백작까지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고, 네, 뭐 자작 남작들은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등급을 이게 권력 등급을 나눠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에 맞는 에티켓들을 만든 거고 매너를 만든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아까 겸상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밥 먹는 건 모두가 지켜봐야 돼요. 왕이 밥 먹는 건 모두가 귀족들이 다 보고 있어요. 불편해서 밥 못 먹겠는데 어쨌든 왕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걸 즐기는 거죠. 내가 밥 먹는 거 니들 겸상은 안 되는데 다 봐. 어. 그다음에 대신에 겸상은 안 되지만 나 먹는 거 앉아서 볼 수 있는 애들 한 3-4명은 관람권을 관람권을 주는 줄게. 관람. 이런 그것도 디테일한. 등급이죠. 예. 야, 와. 그게 왠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순간 내가 저걸 차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럼요. 욕망이 생겨 서로 버리죠. 경쟁하는 거예요. 네. 내가 3등이면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계속하는. 그래서 신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네요, 교수님.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한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기도 하고 저는 들었던 게 이게 다단계 시초 아닌가. 봐봐봐. 그 내가 자리 이름이 이제 크리스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잖아요. 내가 밑에 있는 그냥 사파이어 등급이었는데 위에 루비 뭘 올라가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최초에 이런 등급을 나눠서 올라가고 승강제를 만들었던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는 거죠. 맞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그 백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이게 웃긴 거냐면 이미 조선이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성적으로 공부 잘하는 걸로 이미 매겨져요. 과거로? 네, 과거의 성적. 그다음 그 안에서 어떤 자기가 정책 능력을 갖고 있느냐인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똥구멍 빨고, 예, 그거 이제 진짜 잘 빠는 놈들 중심으로 실제. 안 치는 거죠. 예. 막 갑자기 있다가 너 공작 시켜줬는데 너 마음에 안 드네? 잠깐 일어나봐. 나와. 저쪽으로 가. 이런 거. 저 뒤로 가. 너 앉아있지만 등받이 없는 데로 가. 이런 걸 막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없이 그냥 진짜로 내 발언으로 그쵸. 끝내버리는. 네.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은 그냥 그거에 맞들려 가지고 사는 인간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와가지고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의뢰가 있습니다. 네. 몇 시 몇 분에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은 뭐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내 발레 보는 시간. 그래서 발레를 막 해요, 지금 혼자. 사람들 이렇게 보고 그 시간표가 다 있는 거죠. 그걸 다 이행을 해야만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귀족이 되고 자기 왕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귀족은 자기 영지 가서 똑같이 한다. 자기 밑에 애들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난 배운 놈이고 너네들은 못 배운 놈이야. 내가 여기 영주가 되는 거는 난 배운 놈이기 때문에 영주가 되는 거라고 하는 권위가 딱 들면서 그게 이런 형태를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점점 더 힘들어졌겠네. 그러니까 뭐 그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권위가 중요한 거니까. 다른 나라 왕이 보기에 어땠겠어요? 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다 따라하는구나. 다 따라합니다. 전 유럽의 멸망하지 않나 이 새끼야. 유럽의 국면을 이끌었어. 아니 저 군대 있을 때 전경도 군기가 빡세거든요. 군기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이게 그 원래 이 시간이 흐르면 이제 호봉이라는 게 차잖아요. 그거 외에 직책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직책이 돼야 이어폰을 귀에 꽂을 수 있고 밤에 잘 때 음악 들을 수 있고 맞아요. TV 채널 뭐, 돌리고. 침상에 올라갈 때 뭐 신발 신고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눠져 있거든. 루이 14세에 걔 10세기가 만든 거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제일 치사한 거는 침상 말끝에서 TV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군번과 이렇게 볼 수 있는 군번이 달라대니까. 옆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거. 개새끼들이네. 열받으나. 아직도 지금도 그 생각 나. 30년 전. 30년. 아니 군대에서의 이 짜증남은 한 3, 40년이 지나가도 똑같이 느껴져. TV를 옆으로 본대. 진짜 권리가 이렇게 맞아. 너는 이렇게밖에 못 봐. 이거 들어야 돼. 근데 여기 옆으로 가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정면으로. 그리고 이제 우상단에 좌상단에 보면 이제 방송국 마크가 뜨잖아. 뭐 MBC, 뭐 SBS 이런 게 뜨잖아. 딱 거기만 보라고 지정해줘. 그게 거기만 보라고. 밑에 못 보는 거예요? 밑에 못 봐. 그런 거 했어요. 저 1병 5호봉 때부터 책 읽을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시간이 남아도 책을 못 읽어. 그거 뭐 하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 와. 일종의 이게 지배 체제예요. 루이 지배 체제를 14세, 만드는 거예요. 루이 14세 딱 그 짓거리를 네.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군대까지 넘어갔다고 그 문화가. 한국 군대라기보다는 전 세계를 전 세계. 안 돼? 왜냐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너무 일종의 매력적이잖아. 이게 권위주의 시스템의 이게 파급이죠. 파급. 네. 이게 궁전도 막 따라지어요. 베르사유가 너무 매력적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한 나라를 상징하는 공간이 돼버리니까 이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럽이 그렇게 변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절대 각 나라가 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다 똑같았어요. 이 영주들과 또 왕과의 어떤 관계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 국가주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루이 14세가 너무 전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를. 다 따라합니다. 네, 다 따라합니다. 안 좋은 걸 전파시켰구나 진짜. 안 좋은 그렇죠. 거를. 근데 이제 안 좋은 거를 전파시킴과 동시에 이 사람의 욕심이 그걸 넘어서다 보니까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전쟁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우리는 막 유럽이나 유럽 문화에 대한 약간 동경이 솔직히 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포크 순서 어떻게 놓고 뭐 거기서 지킨 에티켓들 같은 고급스러워 것들 보이고 되게 괜히. 동경하기도 하잖아. 되게 우리나라에 없는 문화니까 동양권에 없는 문화니까. 근데 그 시작이 사실은 그렇게 막 건강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걸 일단 알게 됐고 나도 옛날에 들은 게 에티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베르사유 궁에서 처음 나온 건데 그때 이제 베르사유 궁에 화장실도 별로 없고 위생관념이 별로 없어서 똥오줌을 아무데나 화장실 아예 시켰대, 없었어요. 귀족들이.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똥오줌 싸지 마세요라고 써붙이던 판넬 이름이 에티켓이었대. 아.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에티켓으로 발전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루머예요.
루머요? 그 화장실이 아 없는 건 서프라이즈 루머예요. 개새끼들. 화장실이 없었다는 건 네. 루머고. 그 에티켓이 나온 거예요. 거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고. 근데 화장실이 있는데 왜 잔디밭에다가 볼일을 본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아, 그래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루이 14세가 썼던 변기랑 이거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는데 이제 무슨 뭐 공사하고 막 이러면서 화장실이 없어져서 그런 거고 네. 화장실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냥 화장실 가서 싸야 된다라는 네. 관념 자체가 없었나 네. 보구나. 위생관념은 유럽은 진짜 없어요. 얘네 진짜 더러워요. 예, 정말 그냥 똥을 그러니까 막 패스트 깔리고. 돌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에 열강들이 한국 와가지고 그런 모습들은 자기네들도 그렇게 변한 지 진짜 한 20-30년밖에 안 됐었던. 근데 한국이랑 이런 데 와서 조선이랑 이런 데 와서 보니까 자기 20-30년 전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우 얘네 더 아직도 무시했구나. 이제 그런 거. 그렇죠. 근데 강박이 있으니까. 아. 그랬었던 거지 얘네 진짜 이제 별거 아니었습니다. 얘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됐습니다. 약간의 사대주의? 그래도 동양보다는 서양이 일찍 문화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공업적으로도 미리미리 다 발전했을 거라는 알게 모르게 그런 세뇌가 좀 맞아.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렇지 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역전되기 시작했었던 연도라면 주제랑 좀 일탈하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묻고 싶었는데 왜냐면 거기까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그렇죠. 같아서. 네. 한시름 주제 났네요. 논점에서 벗어나니까. 네. 자 이제 루이 14세의 전쟁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전쟁 이야기는 사실 뭐 그렇게 오래 할 건 아니에요. 그냥 네. 계속 그냥 전쟁을 해요. 아. 근데 외국과의 전쟁하고 내전 다. 내전은 이제 아까 전에 그 프랑스에 난 이후로 정리가 좀 됩니다. 국가 안에서는 다 정리가 그렇죠. 되고. 왜냐면 16살에 이제 친정을 선포한 이후로는 진짜 꽉 잡아요. 딱. 내 밑으로 딱 잡기 때문에 내전은 딱히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고 이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는 팽창을 하는 거죠. 팽창 이때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프랑스 대 유럽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다 1대 다로 네. 프랑스만 빼고 나머지가 다 연합해요. 얘네 죽이려고. 워낙 세니까. 워낙 세기도 했고 그 팽창을 다 시비 걸거든요. 특히 이때가 이제 스페인이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았고 와이프가 스페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네. 이제 그쪽 출신들이었는데 왜 싸우기 시작하냐면 스페인의 공주거든요. 이 루이 14세의 부인이. 네. 근데 스페인은 여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잠재적인 스페인의 왕이 계승권자예요. 부인이.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은 딸한테도 갈 수 그렇죠. 있는 게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입장에서 새로 왕이 된 사람도 이 프랑스가 자꾸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조약도 맺는데 네. 우리는 왕위는 안 건드릴게라는 조약까지 맺을 정도로 불안한 거예요. 스페인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 조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부인이 니네 왕권 안 건드릴 테니까 돈 줘였거든요. 근데 돈을 안 줘요 스페인이. 네. 그러니까 이제 니네 돈 안 줘? 그러면 내가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인 먹을게 라고 하면 스페인이랑 전쟁하고 그다음에 그거 이후로도 오스만 제국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터키 쪽이랑 나머지 이제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로마 이제 기독교 그 이제 크리스찬 그 국가들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았는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갑자기 오스만에 후원을 해요. 뜬금없이요? 왜? 엄청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너무 복잡한 얘기인데 네. 이거 돈 때문이죠 결국은. 네. 돈이랑 또 무역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서 또 전쟁을 합니다. 아. 그것도 또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 때문에 또 전쟁을 해요. 구교 신교. 구교 신교 이제 로마 카톨릭이랑 이제 개신교 종교혁명 이후로 이제 네.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 이제 바람 폈던 바람은 아니고 그 이제 정부인 죽고 네. 나중에 얻었었던 후비 중에 한 명이 네. 엄청난 천주교 신자예요. 구교 신자였구나. 구교 신자였죠. 구교 신자. 그래서 원래 그 선대 왕이 낭트 칙령이라고 화해를 시켜놨거든요. 서로 싸우지 말게끔. 네. 신교도 할 수 있다. 네. 근데 그거를 깨버리고 신교 애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박해하는구나 그냥. 그냥 죽여요, 정말. 프랑스가 신교의 천국이 될 수 있었는데 낭트 칙령으로 이제 뒤집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교도도를 박해한 거지. 아, 또 베갯머리 송사엔 또 약했나 보네. 아, 이분 여자 관계가 엄청나신 분입니다. 야, 할 거 다 했네 진짜. 엄청나신 아니,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욕망 자체가 엄청난 사람. 엄청나. 근데 식욕 엄청나, 성욕 그렇죠. 엄청나, 그리고 막 이렇게 과시욕 엄청나. 전쟁광. 욕망 자체 그냥 똘똘 근데 뭉쳐져 이제 있다 보네. 숙종 얘기도 지난번에 하셨지만은 그게 그 욕망도 있지만은 네. 그걸 이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국교 신교의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 네. 그를 통해서 전쟁을 하면서 이득을 얻고 태양광은 그걸 통해서 뭐 계속 하려고 했던 네. 근데 그게 이제 욕망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위 기간 동안 친정 이후 재위 기간 동안 한 37년인가를 전쟁만 해요. 네. 임기의 반을 전쟁. 반 가까이 이렇게 전쟁만 하는 거예요. 계속 스페인이랑 했다가 네덜란드랑 했다가 저기 저 옆에 나라랑 했다가 계속. 아니 그렇게 계속 전쟁만 하는데 왜 내부 반란이 일어날 생각은 없었을까요? 근데 요거는 좀 하는 게 그 당시에 전쟁이 게 말살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A가 B를 다 싹 쓸어버린 죽이는 게 아니라 굴복만 시키는구나. 대충 싸우다가 타협하고 배상금 물어주고 물러나고 외교의 한 형태라고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살 전쟁은 저 민족을 다 작살내야 돼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아주 드문 거죠. 그게 이제 총력전 체제라고 총력전 그거는 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전쟁이고 그때는 그냥 자신의 권위만 좀 인정해줘. 그래서 태양왕이 한 전쟁들은 대부분 뭐 붙고 와 뭐 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애매한데 그리고 타협하고 물러나고. 그러면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배상금 요 정도로 한 다음에 내가 왕위 계승권은 일단 포기할게. 오케이 여기까지 콜. 오케이 알았어 헤어지고. 이런 식의 전쟁. 서로 마주보고 섀도우 복싱 좀 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실제로 진짜로. 치고가 가능 그냥 맞지, 만나가지고 섀도우 복싱 좀 하고서 합의하고 끝내고. 정치랑 똑같아. 전쟁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려요. 전쟁의 결과보다 전쟁의 시작이 더 중요한 거였던 거네.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큰 일이 일어나면 연예인 사건을 터뜨려서 눈을 저쪽으로 돌려버리잖아요. 내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데 귀족들이 나한테 좀 반발할 것 같아. 그럼 눈을 돌려서 저쪽에 전쟁을 시작해. 야 저기서 싸우고 있는데 네가 내부에서 지랄해? 저쪽으로 갔다가 조금 정리하고 그냥 빨리 끝내고 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시끄러지면 또 저쪽으로 한번 쳤다가 결과 또 끌어오고. 여기는 내전이 일어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때 눈에 가식 같은 귀족을 이용하는 거지. 야 너 요번에 선봉장 가봐. 딱 가보고 그러면 잘하면은 해주고 못하면 쉽기 막 이런 식의 정치의 한 형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승리하면 또 확실하게 전리품 또 챙겨주고. 뭐 그런 형태가 되는. 네가 이긴 거 네가 가져가 하면 끝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거기 플러스 진짜 중요한 거는 상비고 왕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군이 65만이라니까요. 네. 못 건드려요. 네. 옛날에는 전쟁하겠다, 나라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영주들한테 콜을 합니다. 네. 몇 명, 저기 공작 너 한 100명 갖고 와. 네. 저기 남작 너는 그 남작이니까 조금 덜 갖고 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인군이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내 밑으로 65만. 와. 그럼 건드릴 수가 없죠. 어쨌든 이 루이 14세의 이런 자신의 권력 과시하기 위한 위험한 정치가 계속되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프랑스는 빚더미에 앉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영향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운이 좋았는지 재상은 또 잘 둬요. 콜베르라고 그 베르사유에 나오는 알죠. 드라마에 나오는 장군은 오스카리고 잘생겼잖아, 그죠? 등발에. 근데 이 사람이 일을 되게 잘합니다. 일을 굉장히 잘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프랑스의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이 사람이 만들어요 또. 뭐 세금 걷는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말했었던 군 조직들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부흥기도 있고 잘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콜베르한테 이걸 맡겨놓고 전쟁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여성과 조금 이제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죠. 시간 남으면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첫 시작이 조금 자극적이라서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의 부인과 이거는 동생의 부인 재수 씨하고 네. 짜릿하긴 하네 뭔가. 근데 결혼 자체도 루이 14세가 시킨 거잖아요. 네네. 아니 드라마 얘기 자꾸 하시는 아 그거 너무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의 눈물 보고 와서 계속 조선시대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현혹되고 있어 지금. 정확한 정사입니까 이게?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면. 그래, 너무 기대했는데. 이게 원래 부인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스페인이랑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버지 때 엄마도 스페인 쪽이었고 예를 들어서 부인도 스페인 쪽 부인을 두고는 전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뭔가 정이 좀 안 갔던 거죠. 그러면 드라마에서 본 거 하나만 더 팩트 체크해 주면 안 돼요? 그 스페인 부인이 흑인 아이를 낳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도 가짜예요? 아, 이 드라마 뭐야? 무슨 베르사유라는 베르사유라는 나 너무 드라마. 배신감 느껴 지금. 빨리 쌓여 이런 거 아니야?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데? 빨리 쌓이는 사실은 거야. 거기서 빨리 쌓이는 거야. 사실 거기서 흑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프리카 왕자랑 그 아이를 볼모로 그 협상을 해요. 1년 전에 네가 대도 않는 드라마 이러면서. 그만한다. 아니 근데 그게 가짜였어 정말? 가짜라기보다는 그 정도로 이제 사이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이제 아, 각색 세게 했네. 드라마 믿을 게 못 되네. 굉장히 자극적인 드라마긴 합니다. 너무 자극적이다. 근데 실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중간 중간에 그런 실제 요소들이 있어요. 중간 중간에 아까 네. 말했던 그 이제 그 뭐죠? 처제? 동생의 와이프랑은 실제로 관계를 갖고 이제 근데 이제 동생이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그 성소수자 동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죠. 양쪽 다 가능한. 바이섹션. 네, 양성애자고 어렸을 때부터 여장을 즐기고 그 동생의 와이프랑 그냥 진짜 사랑을 하는 이런 관계였다가 근데 여성 편력이 좀 심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빨리 버리고 그분의 시녀랑도 또 관계를 또 시녀랑 또. 네, 또 한번 하다가 그다음에 그 공작 부인인가 후작 부인인가 있어요 또 맹트 공작 부인. 네, 무슨 공작 부인을 또 아, 저 꼬시는 드라마 거예요. 있어요. 드라마 팩트체크 하지 마. 근데 이거 진짜 그거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어. 맞아? 공작 부인을 취한 다음에 어. 그 공작을 뭐 감옥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권력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인륜까지 깨부수는 걸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나의 권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페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의 아내를 취한다던가 신하의 아내를 취한다던가. 가장 자극적인 방법. 왜냐면 돌아다니는 아까 전에 시녀도 나왔었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취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들에 가서 그렇죠. 쾌락을 느끼는 거구나. 근데 되게 웃긴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귀족이랑 베르사유 궁전에서 귀족이랑 얘네들을 너무나도 잘 길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줄대려고 여자분들이 이제 난리가 나. 한번 손 한 번 잡고 춤 한 번 춰보려고. 간택 하고. 받으려고. 네. 거기서 야. 인생 역전인 거니까 진짜 그렇게 되면. 네. 아니 이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건 잘했겠네. 왜? 이가 없으면 잘해요? 부드럽게 이제. 그냥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형제가 다 일종의 복장 도착까지는 아닌데 동생은 복장 도착인 것 같아요. 모양이 갖고 바이섹슈얼로 가게 된 건 그렇게 된 것 같고. 복장 도착? 예, 여자 옷을 입고 남자가 한테 여자 옷을 입힌 상태에서 정신적인 혼란이 와서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이제 흔히 말하면 바이섹슈얼이나 섹슈얼리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유럽의 왕정이나 이런 데 많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때 되게 패션 같은 거 관심이 많아가지고 패션쇼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했어요 그런 거. 아까 그것도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있었던. 그때 이제 막 그 유럽 왕실의 복장이 화려해진 게 그때쯤부터겠네요. 그리고 완전, 예. 프랑스의 그쪽 또 산업이랄까요? 네. 그런 것이 발전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옷감이나 이런 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패션하면 프랑스 하잖아요. 그치 사실 거지. 그때부터 또 시작일 수 있겠네. 근데 루이 14세가 물론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중엔 결과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들도 있긴 있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싹 다 모아두고 하니까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가는 형태. 생각해 보세요. 상비군 60만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정비된 군대 시스템, 장교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예를 들면 옷이라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그 생산 체계가 있어야 필요한 거죠.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루이 14세의 말로는 어땠나요? 초라합니다. 손이 다 죽어요. 손? 자식들이 다. 자식뿐만 아니라 손자도 죽어요. 아. 그러니까 일단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러다 아들이 먼저 죽고 천연두로 아마 죽을 거예요. 죽고 손자도 죽어요. 그러니까 손을 잃을 사람 증손자도 죽어요. 손을 잃을 사람. 그럼 어떻게 해? 그 다음 누가 해? 둘째 증손자가 루이 15세가 돼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 죽어요. 너무 빨리 죽어버리고 말년에는 뭐 자기 자식들한테도 왕위를 물려주질 않았구나. 아니 물려줄 수가 없는 게 물려줄 수가 자기가 없어요. 죽지 않으니까. 네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말년 가서는 전쟁을 이제 안 합니다. 몸도 그렇거니와 기력도 셌겠지만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나중에 둘째 증손자한테 물려주면서 너는 나처럼은 하지 마. 전쟁도 하지 말고 다 해놓고 지금 다 해놓고 나 이게 제일 위선적이야. 지금 다 해놓고 그다음에 뭐
내가 국가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한 팩트는 아닙니다. 자기는 네. 그렇게 살아놓고 어. 이제 증손자한테 물려줄 때는 네. 그런 정치가 아니라 진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왕이 되라 이러면서 죽죠. 그럼 짐은 곧 국가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삶을 산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후대 묘사를 하면서 그런 표현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 또 말로는 좋지 않았지만 결국 장수하면서 하고 싶은 건 다 했네. 그 책임은 후세 때들이 다 지었죠. 예, 뭐 거의 모라토리움이라고 선언을 해야 될 정도로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16세 때는 사실 그걸 처리 못해서 결국에는 부르주아지와 그게 이렇게 해서 그 프랑스 혁명이 그래서 일어났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워낙 그 부분은 아까 뭐 신교도들 내쫓게 되면서 그들의 상당수의 수공업자들이 그렇죠. 네덜란드라든가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면 몇만 명이 그러니까 생산력 자체가 휘청하고 거꾸로 그래 되면서 네덜란드가 성장하게 맞아요. 되거나 독일이 성장하게 되거나 영국이 성장하게 되는 성장의 뭐라고 하나 이렇게 되게 된 것도 그 부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건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게 사실 여파 정도 여파.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중세의 시스템은 농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주가 있고 그 밑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먹여 살리는 구조. 그래서 세금 어느 정도 걷어가고 그걸로 왕이 먹고 사는 거였는데 왕이 상업인들이랑 도시에 있는 상업인들이랑 결탁하면서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제 국민국가 시스템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인들은 이때 거의 대부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렇죠. 신교죠. 네. 그런 논문이 있을 정도로 프로테스탄트와 상업인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었는데 얘네를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 왕권을 이제 상징해 줄 수 있는 돈을 갖다 대주던 상공업 계층이 프랑스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쓰는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프랑스 밖으로 가니까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요. 이게 정치랑 비슷한 것 진짜 역시나 계파가 새롭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구심점이 필요한 거야. 한 명의 구심점이 필요하고 이 구심점을 살려야만 나도 사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구심점을 종교로 잡았던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종교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서로 밀고 당겨주게 하자 한 건데 이제 이 종교를 못 믿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쑥 나가버린 거죠. 저는 예전에 헐리우드가 동부 중심으로 이제 미국이 발전하다가 다 축출돼서 서부로 가. 다 도망간 거야.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여기 헐리우드가 이렇게 했죠. 성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어떤 정치에서는 한 사람의 계파가 탄생해서 이 사람을 밀어올리면 우리가 다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종교로 그걸 삼았던 거죠. 네. 그리고 여기로 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원래 귀족이었으니까 이런 구심점이 필요 없었던 거지. 네. 알겠습니다. 루이 14세가 욕심도 많았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 다루는 기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스라이팅 기술이 좀 상당했네요, 교수님. 그렇죠. 말하자면 무엇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욕구를 너무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자기가 그런 고난을 겪게 되면서 사람들을 믿지 않고 누군가에 대해 뭐를 이제 의탁하기보다는 자기가 다 지배하겠다고는 이 욕망이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부분들을 잘 쓰게 만드는 네.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가 바로 전에 그 고종을 했지 않습니까? 고종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의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자체를 이 태양왕은 그렇게 하면서 물론 말년에는 다 말아먹었지만 그거는 사실 뭐 역사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 특징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태양왕한테 가지고 있는 네. 것은. 알겠습니다. 범죄 얘기도 제가 간간히 여쭤보는데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나왔던. 예. 그것도 사실 가스라이팅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태양왕이 귀족한테 한 것처럼 다 뺏겨도 귀족들 아무 말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가스라이팅으로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으로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시킨 일로 겉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스스로 한 행동이니까 이거에다가 그 형량을 매기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처벌을 안 받나요, 그럼? 우리나라 법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돈을 훔쳐와서 강제로 강탈해 와서 뭔가 혐의가 있겠지만 그 카톡 내용을 보면은 너 차량 할부금이 나가서 3만 원밖에 안 남았다. 나 밥 사 먹게, 도시락 먹게 1만 원만 보내줬는데 쌩까는 그게 나오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에서 빠져나가게끔 용인한 것도 그 남자예요. 그렇죠. 난 그 남자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고 가스라이팅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규명하기에는 이걸 무슨 죄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교사죄가 처리 안 되는 거랑 약간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교사라는 게 직접적으로 뭐 어떤 말이라든가 아니면 녹취가 있지 않는 한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가장 최고도의 지배수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 죽어라 그랬어? 내가 너한테 베르사유 옆에 와 살라 그랬어? 근데 네가 산 건 네 책임이지라고 하는 그런 똑같은. 알게 모르게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만들어내는 선택을 거죠. 하게끔 만드는 건 분명하지만 그걸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웠다. 그런 형태가 되죠.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도주 중이잖아요. 그 아내랑 내연남이 잡아도 실제로 세게 형량을 매기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절대 군주들도 굉장히 가스라이팅 기술이 뛰어났다. 뭐 이런 것도 엄청났죠. 좀 느껴지네요. 이 사람 가스라이팅 시작이 되게 웃겨요. 어. 귀족들을 길들이는 시작이 뭐냐면 네가 귀족임을 증명해라요. 네가 스스로 증명해라. 그 증명서를 갖고 오던가 네가 진짜 귀족임을 증명해라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치는 거죠. 증명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순간 이미 복속된 거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내가 왜 증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조차 안 들게끔. 빨리 증명해야지 이러면서. 그럼 무슨 문제가 되냐면 그럼 증명서를 써야 되잖아요. 증명을 하니까 그 문서는 어디다 써줘요? 그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게 가스라이팅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증명?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네, 거죠. 자, 송소미, 네가 이 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봐. 논문으로 써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증명해와. 그 증명서를 또 M장기에서 떼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어줘. 돈을 쓸 때. 증명서를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 내가. 그렇게 가는 거지. 찬성이 옆에서 또 얘기해 주는 브로커가. 이게 이제 14세 측근들이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콜베르. 콜베르 같은 애들. 맞아요. 오베르. 왜냐면 그거를 누가 어떤 그걸로 이 도장을 누가 이거 그냥 그 사람이 그래 맞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M장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기 오베르한테 가가지고 막 내가 샤바샤바 방법을 하는 알고 거고. 있긴 있으니까 나한테 봐. 알죠? 저한테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현 시대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의 이 정치적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나에게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지만 나에게 오는 피해보다도 내 후세대에게 끼칠 영향과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그런 것도 늘 생각을 하면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루이 14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역사 내피셜 그놈 4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